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민이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필요한 대응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칠드런 오브 맨. 인구 소멸로 사회는 폭동과 테러가 비일비재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정작 이들을 부양해야 할 인구는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6년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생산성 하락, 내수 위축, 세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동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만 해도 잠재 성장률의 0.8%포인트 기여했지만 2025년에서 2029년에는 마이너스 0.5%포인트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지만 40년 뒤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부담도 대폭 늘어납니다. 젊은 층들의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내고 나서 생기는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면 일할 욕구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런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청년층의 감소, 노인층의 증가로 노후의 안전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도 큰 위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예상 시점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년, 3년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치솟아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게 되는 만큼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30년 후에 그게 불가능한 구조가 돼요. 재정이 모자른 사상이 돼요. 나갈 돈도 많고 들어갈 돈은 줄어들어요. 안 맞는 틀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게 되고 불공정하게 가게 돼요. 특정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지게 돼요.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연금 개혁이 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정부안보다 높은 16에서 17%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자산이 많은 노인층의 혜택은 서서히 줄이고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재정을 늘리는 식의 이원화 정책을 통해 노인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취업도 결혼도 집을 사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노인 부양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이런데도 정부의 처방은 단기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지수희 기자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대졸 이상 취업률은 전년보다 67% 감소했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4.7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젊은이들이 무거운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96조 원을 들여 출산 축하비와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이미 출산한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출산율의 가장 큰 함수 관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육아 수당부터 아동 수당 등등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출산 이후의 문제죠. 벽을 못 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파하는 건데 벽을 넘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출산 정책에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 정부 지원책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난달 직장으로 복귀한 영양사 박 씨는 휴직 기간 동안 빡빡한 생활 탓에 둘째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분유를 사거나 아니면 기저귀나 아기 이유식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은 못했고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계속 생활을 한 거죠. 육아휴직 기간에요. 아기 앞으로 저축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청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특고직에게는 육아휴직급여는 그림의 떡입니다. 고용 형태가 반드시 임금 근로자가 아닌 이제 다양한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사실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육아로 인해서 소득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된다. 출산 장려 정책이 지금의 부모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낳으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있지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가 이제 그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앞으로 계속 자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모든 이런 사회 구조가 결국은 그 지속 가능한 그 사회가 돼야만이 내 자녀도 거기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게 이제 단순히 직접 양육의 비용이라든지 이걸 넘어서 전문가들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 교육, 취업과 결혼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무려 150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5년간 200조 원 가까이 또다시 지출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지출 속에서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겠다,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구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고요. 인구 정책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로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이제 그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뭐 돌봄이라든지 간호 등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국인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민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도 변화를 통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 인구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외국 인력을 도구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 인력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이제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어떤 저임금 근로자 위주의 활용 정책은 향후에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이라든지 호주 등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그 사회적 혜택과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내국인이 차별 없는 공동의 경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생산 인구를 증가하는데 외국인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사회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 이 인구 성장기에 구상됐던 것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인구가 축소되는 시기에는 또 경제 정책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잘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통해 가지고 시장 확대의 이익을 얻는 그런 전략인데 인구 감소의 시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성장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축소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규모 확대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이 어떤 장기적으로 이점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규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정부의 정책은 과거에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규모 중심의 접근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동일 규모 혹은 축소된 규모에서도 동일한 성과 혹은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재정 수요는 증가함에 반해서 재정 재원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자원 제약을 고려해서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향후에 어떤 재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점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 나가면서 미시적으로 정책 성과에 기초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기재부나 다른 부처들과 더불어서 지출 구조 조정 TF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라든지 규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서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은 이 개별화되는 어떤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축소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생교육이라든지 혹은 재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것 같은데 좀 그 정책적인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예산의 조정이라든지 공동의 좀 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지원 정책도 과거에는 상품화 지원이라든지 어떤 직접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통상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경쟁 제한 조치 완화라든지 사후적 규제로서의 전환과 같이 어떤 경쟁 시장 조성 정책으로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현재 인구 감소 자체보다도 좀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민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 감소 속도에 대응할 만한 정책 대안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소 속도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큰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이 돼서 인구 감소 혹은 시장 규모의 조정에 대한 기능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천재의 자원과 기술에 대한 그 활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그 인구 감소가 빠르게 나타날 때 우리가 노동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인력 활용과 더불어서 노인 인력이라든지 여성 인력과 같이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지만은 이 감소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요. 또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 변화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인력이라든지 노인 인력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의 어떤 유연화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새로운 기술의 보급이라든지 혹은 그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노동력이 사회 진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유연하지 않은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때 그 육아 부담이라든지 다양한 그 시간 제약에 따라서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일제 근무의 일자리들만 좀 많을 경우에는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적 혹은 인력적인 그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그 기재부에서는 인구정책 TF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혹은 전진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제도 이원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